안녕하십니까, 래필입니다. 2월 1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75%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6% 상승했습니다. 양증시 오늘 상승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2,200억, 기관 투자자가 2,400억을 각각 매수를 하였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600억 매수, 기관 투자자가 3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드디어 2600선을 돌파를 하면서 오늘 좋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등세가 계속 이어졌고요. 하락을 계속 이어가던 추세를 이번에 전환을 시켜서 완벽하게 이제 고점 돌파를 진행했고, 확실히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 좀 많이 떨어졌던 구간에서 좀 이제 코스피가 회복이 된 상황이고, 그래도 여전히 이제 24년 7월 정도까지는 코스피가 2,900 뭐 요 정도였는데요. 아직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수준에서 반등을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확실히 좋은 분위기 형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2,200억 매도해서 지금 3일 정도 빠졌고요. 6천억 정도 빠지면서 코스피에서는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2,400억을 매수했는데 금융 투자가 2,6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대부분의 매수세를 이었고요. 연기금 투자자는 지금 뭐 계속 코스피를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오늘 매수세가 집중되었고요. 확실히 좋은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좀 올라가고 있죠. 768포인트로 계속 이제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급락을 했던 부분까지 코스닥이 올라왔고요. 2차 전지 테마가 좀 크게 힘을 받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이제 그 2차 전지 외에 다른 테마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좀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같이 좀 좋은 분위기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 지금 3일 정도 매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300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뭐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좀 힘을 받아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습니다. 해외 증시도 니케이는 뭐 부합, 상해 종합은 약하게 좀 상승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우리나라 지수였는데요. 니케이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떨어질 때 오히려 이렇게 반등하면서 크게 올라갔었는데요. 최근에 우리나라가 다시 주목을 좀 받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 환율이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 때문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점점 이제 추세를 낮춰가면서 환율이 눌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강달러가 예상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되는 상황, 특히 트럼프에 대한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걸로 예상이 되었는데 최근에서는 이제 예상보다 이제 관세 정책이 좀 뒤로 밀린다라는 느낌, 그 다음에 이 인플레이션을 부각시키는 그런 전쟁에 대해서 직접 관여를 해서 빠르게 해소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보임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소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달러도 조금 약세를 띠고 있는 분위기고요. 이러한 추세가 어떻게 이제 이어질지도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점점 이제 환율이 안정화될수록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는 이제 코스피가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본격적인 유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외국인 투자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지수 선물 한번 보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지금 크게 변동 없고요. 미국 증시가 조금 상승으로 진행 중입니다. 약하게 좀 올라가는 분위기고, 그 다음에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같이 좀 약하게 반등하고 있죠. 0.3% 정도.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환 같은 경우는 아까 확인했고요. 채권 금리를 보시면 4.5%로 진행 중입니다. 채권 금리가 지금 치솟았다가 4.4%대에 진입을 했고 여기서 다시 조금 반등을 하고 있지만
뭐 사실 큰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입니다. 그래서 국채금리가 이대로 쭉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는 71달러, 천연가스는 3.6달러 수준으로 진행 중이고요. 크게 뭐 변동 없이 최근에는 비슷한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증시에 대해서는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뭐 증시에 대한 리스크들이 조금 다 해소가 된 느낌이고요. 오히려 강달러에 대한 약세가 조금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는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아직 본격적인 유입을 하지 않다라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관망을 하고 있구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저 외국인 투자자가 본격적인 유입을 언제 시작할 것인가도 한번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강달러에 대한 이 추세가 다시 부각이 되는 상황이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증시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그 4월 달 이후가 본격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미국의 그 많은 부채가 이 만기가 도래하는 그 시기도 이제 한 2분기 말 정도, 3분기 정도면 좀 본격적인 소식이 들려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리고 미국의 부채 한도가 엄청나게 지금 이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거를 늘렸을 때 이 국채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될 거고,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될 건가, 트럼프가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이제 계속 이 시장을 흔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연초에는 생각보다 괜찮게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보았다면 지금 조금 그게 누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3월까지는 분위기 이어갔으면 하고요. 이 4월 이후의 이 움직임들은 또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시장 분위기 살펴보았고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오늘 28,20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600원 상승해서 2.1%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에 이제 어제 나왔던 이제 그런 소식 때문일까요?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초반에 바로 이렇게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88,000주까지 마지막까지 밀어붙였고 28,550원으로 좀 더 강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350원 정도 올라가면서 내일도 강한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의 이 움직임이 쉽사리 꺼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기는 오늘 전해드렸듯이 그 폴란드 원전에 대한 소식들, 체코에 대한 불확실한 그런 가정들이 이 두산에너빌리티를 흔들기 위한 작업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영향도가 크지 않았다. 바로 이제 장 초반에 내렸던 거 말아 올리면서 매수 수급에 대한 영향들이 확실히 지금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뭐 그대로 이제 지붕을 뚫고 나간 상황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고요. 특히 거래량, 맨날 거래량을 말씀드렸는데 아주 이상적으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단을 뚫고 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지금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르죠. 이전에는 한번 이렇게 거래량을 싣고 좀 올라왔다면 고점을 찍고 서서히 좀 밀리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들이 좀 많았는데요. 확실히 이번에는 좀 힘을 주고 올라가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계속 갱신하는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확실히 최근에 이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테마를 같이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의 강세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BHI도 최근에는 크게 많이 오르지 않고 있고, 오히려 한전기술과 한전 KPS 같은 그런 원전 관련 종목들은 하락으로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의 그런 이제 움직임이 지금 수급이 좀 몰렸다. 같은 테마이지만 지금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좀 눈에 띕니다. 그래서 내일도 거래량이 좀 실려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2,880만 주가 나오면서 전날 거래량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거래량을 늘리면서 좀 진행이 될지 그것도 한번 볼 거고요. 지금 뭐 3일이 아니라 5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거의 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죠.
단숨에 5,000원을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핫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보여집니다. 사실 이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상승폭이 하나가 있죠.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번 힘을 받았을 때 정말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시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이때였는데요. 12,000원, 11,000원 수준에서부터 3만원대까지 거의 2배 이상, 2.5배 가량을 2주 만에 주가를 올리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보았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확실히 지금 시장 상황이 저 때보다는 훨씬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월봉도 이제 완전히 위로 N자로 들어버렸죠. 이 지겨운 이제 횡보 구간을 끝내고 다시 위로 치고 나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60만 주를 매수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11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금융 투자 위주로의 매수가 집중되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금융 투자가 좀 바짝 두산 에너빌리티를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인데요. 일단 금융 투자가 본격적으로 좀 코스피에 유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뭐 단기간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것인지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투신, 뭐 보험, 사모펀드, 연기금 투자자는 크게 오늘 움직임이 없었고요. 보험이 좀 10만 주 매도했지만 뭐 사실 크게 많은 물량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투신과 사모펀드는 오히려 오늘 조용한 모습이었고요. 오늘 이제 그 기사를 활용한 좀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 기관 투자자의 많은 매수량,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의 110만 주 저 정도의 매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잘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 앞으로에 대한 움직임도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지금 18만 9천 주로 어제보다 감소했죠. 그래서 23만 주 계속 유지하다가 다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공매도에 의한 움직임은 뭐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기사가 공매도 세력이 이제 작성했다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지금은 공매도 세력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매도 잔고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매도는 이미 거의 다 상환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올라가기에는 정말 적합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기사를 활용해서 저가 매수를 순간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게 오늘 오전에 나왔던 하락 이후에 급 반전을 이루었던 그 모습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차 잔고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지금 이제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상위 종목에 위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주가 체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상환이 95만 주, 그래서 6만 6천 주가 잔고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결이 좀 더 많았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추적 물량이 119만 주에서 158만 주까지 더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일에 이제 매수했던 것을 상당 부분 이제 이탈을 시키긴 했는데, 아마 이러한 움직임들이 저는 저 대차 관련한 움직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요. 이렇게 몇백만 주 매수하고 몇백만 주 나가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좀 거래량이 실렸고 좀 더 이제 밀어붙이는 힘이 강하다는 점, 그게 외국인 투자자가 되었던 기관 투자자가 되었던 확실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가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 이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다. 그래서 거래원도 뭐 오늘 실제로는 UBS에서 실제로 매도를 좀 했고요. 그 뭐 신한증권에서도 매도가 잡혔지만 오히려 주가는 올라가면서 진행이 잘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우리가 볼 건 없고요. 이제는 뭐 올라가는 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고점이 돌파가 되었고 계속 이제 위로 치고 나가는 그림이 나올 거고요. 이게 3만 원 이상, 뭐 4만 원 이상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 상황에 우리가 더 집중을 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좋은 움직임들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체코 산업장관이 오늘 이제 우리나라에 어제 방한을 해서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했고요. 20조 규모의 신규 원전 계약을 곧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 더 확실한 이 소식을 좀 기다렸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최종 계약을 앞둔 만큼 이제 본격적인 그런 계약에 대한 얘기가 오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관급 에너지 대화가 이루어졌고요. 네. 그 내용을 좀 더 보면 이제 최종 계약은 뭐 곧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그 이전에 5개월간 원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노력을 한 만큼 얼추 이제 노선이 정해졌을 것 같고요. 이 체코 입장에서는 정부의 4가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로 원전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할 만큼 이 원전 프로젝트는 무조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우리나라와 오랫동안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뭐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취소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더 이상 이 계약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추측성 기사는 완전 걸러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은 3월 달에 본계약에 이제 유력한 상황이고, 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조금 밀릴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지금 이 상황을 봐서는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체코가 걱정하던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우려감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체코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우리 한국을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가격이면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뭐 외교도 이제 미국을 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외교면 외교, 그 다음에 이 성능이죠. 성능과 그 다음에 안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 다 따졌을 때는 우리나라가 압도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체코 내에서도 저렇게 원전에 대한 건설을 최우선 순위로 생각하는 만큼 이제 그 지역의 일자리라든지 그런 큰 이제 규모의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이 클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요하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가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식은 드디어 에너지 3법이 소위 통과를 했습니다. 정기부는 19일 국회 보고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이 나왔고요. 해외는 해외대로 잘 진행이 되었지만 계속 이제 국내 시장이 불확실하게 진행됨으로써 좀 이제 마음의 하나의 짐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좀 해소되는 분위기로 형성이 되었고, 산자위 소위 열고 이제 에너지 3법과 반도체법을 심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전력망을 확충하는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이제 에너지 3법이 합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함께 19일에 국회 보고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저때 이제 처리될지 한번 봐야 되고요. 아직 확정은 아니죠. 근데 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틀 동안 뭐 큰 변수가 없는 이상은 수요일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3법이라는 것은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그 다음에 해상풍력 특별법, 이렇게 3가지가 이루어져 있고요. 전력망 확충이든 고준위 방폐장법이든 해상풍력이든 지금 3개 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AI 인공시대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전력 수요가 커지고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전력망 확충을 위해서 정부가 국가 전력망 건설 사업 지원 체계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AI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력망을 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전력 관련주, 전선 관련주, 변압기라든지 인프라 관련 종목들이 또 힘을 받겠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그런 이제 이 기자재, 기자재죠. 네, 주요 전력 기자재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또 힘을 받을 겁니다. 송종로 확충이라든지 전력 생산의 속도를 낼 수 있다. 그리고 고준위 특별법, 방패물법도 통과가 되었습니다. 합의로. 그래서 핵 연료에 대한 처리 시설이 건설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고, 이제 우리나라가 원전을 멈출 그런 위험이 해소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대 쟁점이었던 핵 폐기물 저장 용량 관련 조항은 원전 설계 수명 기간에 맞추자는 야당 쪽 안으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부족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걸 통과시킴으로써 막혀있던 그런 에너지법을 이제 진행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추심의 절차를 거쳐서 저장 용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아예 삭제가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것은 사실 뭐 원전에 대한 수명 연장을 한다라고 하면 그 설계 수명 기간이 지금 명시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설계 수명이 만약에 40년인데 수명을 20년 연장했을 때 그 20년에 대한 핵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봐야 되는데 일단 그래도 방패물법을 통과시켜서 진행되는 것 자체가 그래도 의미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해상풍력특별법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풍력발전 설비 보급을 늘릴 수 있도록 입지 계획 단계에서 적합한 곳을 발굴하고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수용을 확보한다라는 것이 이제 핵심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상 풍력에 대한 그런 이제 산업의 극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지금 뭐 긍정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졌고요. 이제 남은 것은 19일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보고가 되고 그게 이제 확정이 되어서 대형 원전 2기와 그 다음에 소형 모듈 원전 1기,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해상 풍력이라든지 LNG에 대한 가스 터빈 이런 것들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고 국내와 국외 모두 다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정말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뭐 추가적인 소식 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사업 전망도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자료가 내일 오전에 기관 투자자들과 이제 미팅을 할 때 사용하는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이제 사용할 거를 우리는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경영 실적입니다. 2024년 경영 실적인데요. 실적을 한번 보면 23년 대비해서 수주량은 7조 1000억으로 줄긴 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23년에 원자력 프로젝트가 크게 포함이 되었었고 신한울 3, 4호기 24년에는 그게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도 7조 1000억 원을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의 24년 수주 목표치가 6조 원대였거든요. 근데 7조 원대로 이렇게 초과 수주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수주 잔고는 이제 수주량이 조금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매출 인식을 높이면서 잔고가 감소하긴 했지만 다르게 생각했을 때는 매출이 지금 7조 원대를 계속 이어가는데도 잔고가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것은 수주량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은 오히려 작년 대비해서 늘었습니다만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1000억 정도로 또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부채 비율이 조금 증가했고요. 순차입금도 같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차입금이 증가한 것은 운전자본 증가라고 하고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좀 장기화되었을 때는 재무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을 이제 어떻게 마련하는지를 우리는 계속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투자 주식 손상 등으로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제 투자 주식에 대한 손상이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손실이 이제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면 이익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하니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형 원전 없이 지금 가스터빈과 복합 EPC 등으로 계획을 초과한 7.1조를 달성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믹스 개선으로 이제 전년 대비 증가했다. 그래서 뭐 결국에는 괜찮게 나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연결 실적이고요. 두산 밥켓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뭐 3,900억 정도 순이익이 나왔고 요거는 어제 우리가 이제 이 잠정 실적지로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뭐 크게 지금은 어제 본 것과 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와 밥켓의 운전 자본 증가로 순차입금이 좀 증가를 했는데 그건 뭐 괜찮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밥켓의 실적 부진으로 좀 이 하락폭이 컸다. 그러나 앞으로 밥켓 입장에서도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미국에 있는 인프라 시장이 전력 인프라 시장이 커지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앞으로 시장이 또 커질 수 있다. 건설 시장이 그럼 실적이 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실적 가지고는
주목을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25년과 중기 가이던스입니다. 자, 중장기 시장 변화 및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중장기는 전기화 및 AI 데이터 센터 확대입니다. 우리가 뭐 계속 이 전 세계적인 움직임이 AI에 대한 집중으로 나타났고,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하나씩 주고받았죠. 오픈 AI와 딥시크. 그래서 그걸 이제 완전히 노이즈 마케팅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웬만하면 딥시크라든지 오픈 AI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체가 이제 활성화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AI에 대한 개발 필요성과 AI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어옴으로써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 수요 지속 증가 전망, 그 다음에 무탄소 확대 트렌드에 맞춰서 사업 확대 계획이 있다. 그래서 무탄소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여기에는 지금 이제 뭐 SMR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상 풍력, 그 다음에 뭐 LNG에서도 이제 수소로 전환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발전 시장은 뭐 당연히 AI 시대 때문에 글로벌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24년 대비해서 이 30년에 거의 뭐 40% 이상 지금 증가를 하는 거고요. 전력 수요가 지금 이렇게 발전 용량이네요. 그래서 그만큼 확충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지금 한 5년, 6년 뒤에 40%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나게 공격적으로 시설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원전 가스 플러스 CCS, 그죠? 이 LNG도 가스이긴 하지만 CO2를 발생시키긴 하지만 CCS라고 해서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을 쓰면 청정 수소 무탄소 전원으로 인정을 하게 된다고 하죠. 그러면은 LNG와 원전을 둘 다 무탄소 에너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주도로 CFE 국제 표준화 진전을 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원전 확대와 그다음에 EU 원전 재도입 등 이제 지원 강화로 인해서 이 원전 에너지에 대한 확대와 가스 터빈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더라. 그리고 우리나라 11차 전기보는 무탄소 전원 목표를 상향했고요. 원자력은 뭐 최근에 들어서 대형 원전 3개에서 2기로 감소했긴 했지만 결국에는 LNG도 있고 수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포괄적으로 이제 이득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청정 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을 통한 이제 수소 발전 시장 도입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조금 아쉬운 것은 이제 최근에 수소에 대한 시장이 좀 좋지 않습니다. 창원의 액화 수소 플랜트도 지금 뭐 수요자를 찾지 못해서 좀 이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다른 수소 기업들도 좀 최근에 수요가 떨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가 활발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타깃하고 있는 이 목표는 수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좀 시간이 느리고 더디긴 하지만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LNG 가스터빈을 활용해서 수소를 넣었을 때 이제는 수소 혼소가 아닌 수소 전소 터빈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2028년 정도에 그게 상용화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주를 얼마나 하느냐입니다. 그게 25년에 지금 10조 7천억 원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번 24년 수주 7조 천억에서 10조 7천억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지금 원자력에 대한 수주량이 증가를 하게 되고요.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는 24년에 좀 몰아치면서 내년에는 좀 적긴 하지만 그 적은 부분을 이제 원자력이 채워주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매출도 본격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년에 반짝 상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CAGR 연평균 6% 정도의 이 수주 증가량이 나타난다. 그래서 13.5조 원이 지금 2029년에 예상이 되어 있고요. 그 26년, 7년, 8년 모두 다 10조 이상의 수주량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자신감이 여기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수주량이 증가했고 매출은 조금 이제 감소했는데 2025년에는요. 근데 이제 서서히 매출도 15% 연평균 15%씩 증가해서 11조까지 늘리겠다. 이 말은 결국에는 설비 투자를 해서 수주 잔고를 쳐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지금 이제 2025년은 3,700억인데 CAGR 28%죠. 1조까지 지금 달성하겠다. 29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매출도 증가하긴 하지만 매출 증가량보다 좀 익률이 더 좋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익률이 29년이면 9%까지 증가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체질 개선을 한다는 뜻이겠죠. 이제 사업이 건설 사업 위주에서 이제는 기자재 사업 위주로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 서비스라는 게 뭐죠? 결국에는 기자재 다 유지 보수 해주고 기자재 수명 다 하면 또 생산해서 그거 갈아주고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기자재를 생산하고 찍어내고 내보내고 찍어내고 내보내고 관리하고 이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건설 프로젝트는 아주 기간도 길고, 그죠? 기간 길고, 사람 많이 들어가고, 좀 이제 쉬는 날 생기면 그 쉬는 날까지 사람들이 이제 챙겨줘야 되고, 그 건설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계속 손실이 발생하고, 이 프로젝트가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 또 뭐 정치적인 이 상황도 좀 바뀌고, 해외 상황도 바뀌고, 원자재 가격이 특히 들쭉날쭉 해버리니 이 사업비에 대한 이 산정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는 중공업에 대한 그런 건설 중심에서 좀 벗어나는 느낌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그게 영업이익률 증가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좀 중요했던 부분이고, 이게 상당히 좋아 보이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25년에는 지금 원자력이 4.9조 원으로 잡혀 있죠. 근데 그 중에 체코 원전 2기가 3.8조나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가장 큰 이벤트 중에 하나이고요. SMR도 0.5조로 잡혀 있죠. 그래서 이것 또한 지금 수주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뉴스케일 파워의 그런 SMR 기자재 관련된 이 움직임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원자력에 대한 서비스 등이 또 있습니다. 지금은 대형 원전 2기 체코 원전만 이렇게 있는데요. 과연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또 어떻게 움직일까? 두산 에너빌리티에 별도로 기자재 발주를 또 낸다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 화력이라든지 해외 EPC 복합 이런 이제 가스터빈에 관련된 수주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국내외 단품과 개보수 서비스 같은 것들이 1조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 가스터빈도 이제 점점 이 서비스에 대한 시장이 커지고 있다. 해상 풍력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오늘 특별법이 또 통과가 되었고 19일에 이제 완전히 결정이 될 텐데 그 특별법에 특히 우리나라 국산화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주요하게 지금 해상풍력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두산 지오 솔루션이 그 해상풍력에 대한 EPC를 수행하고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해상풍력에 대한 터빈을 그다음에 나셀을 조립하고 생산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토목과 건축 이것도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만의 건설 사업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속 이제 증가하는 방향으로 아까 설명이 되었고요. 원자력 같은 경우는 체코 2기, 26년에 해외 2기, 27년에 2기 이렇게 이제 확신을 좀 하고 있네요. 그리고 29년에 2기를 예상한 것은 아무래도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들어가는 2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외 2기를 이렇게 써놓은 만큼 지금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어디가 될지 모른다. 폴란드 원전이 될지, 사우디가 될지, UAE가 될지, 아니면 뭐 이 카자흐스탄이 될지 점점 이제 그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향 기자재 수주가 또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를 통해서 우리나라 한수원이 좀 유럽 시장에서 어느 정도 철수를 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와 직접 기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역할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는 지금 폴란드 원전 3기를 수주했고 네, 슬로베니아도 진행하고 있고 불가리아도 이미 수주를 해서 이 현대건설과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도 2기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또 AP1000이 들어갈 거고요. 인도와도 최근에 협력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AP1000 6개를 원래 검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지금 여러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본격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면 굳이 그 설계 도면을 다른 데 뿌려서까지 본인들의 모델을 만들도록 시키지 않을 겁니다. 신뢰감이 크고 본인들의 AP1000 모델을 만들어봤던 두산 에너빌리티를 또 선택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이 협력 관계에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에 더더욱 신뢰도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나라의 2기 수주보다도 이 웨스팅하우스발 협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추가 수주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SMR은 뉴스케일 파워,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이렇게 세 가지가 주목이 되고 있고, 지금 이 이외에도 뭐 계속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특히 이제 오클로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과연 어디를 이제 선택을 할지, 미국에 있는 SMR이 본격적으로 확대될 때 그 공급처를 누구에게 선택을 할지 그런 것들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가스터빈은 급증하는 수요에 대해서 이제 수주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수익 장기 서비스 수주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수주 잔고가 이제는 뭐 매년 10조씩 수주를 해버리니 29년에 36조까지 증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매출을 그렇게 늘려도 수주 잔고가 36조까지 늘어난다. 그러니까 향후 거의 뭐 이 5년 이상은 그냥 수주를 안 해도 먹고 살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감이 쏟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성기와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 그만큼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던 그 구간을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은 아주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과 이제 가스터빈 등 이제 고수익 투자 중심으로 해서 익률도 개선되고 매출도 증가하고 수주 잔고도 증가한다. 자, 그래서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투자를 해야겠죠. 수주 증가하고 매출 증가하는데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24년 사업 계획에는 0.7조씩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제 0.6조, 6천억을 더 투자를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조를 25년에서 27년에 3년에 나눠서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 투자가 대부분이겠죠. SMR 공장을 늘리든지 SMR에 대한 개조를 한다라든지 그런 상황들. 그래서 원자력과 가스터빈에 대한 그런 사업 본격화에 따른 생산 역량을 확보한다. 그래서 납기 물량 대응을 위한 최적 제작 캐파 확보, 서플라이 체인 확대 및 다양화, 뭐 제작 기간 단축 및 추가 사업 기회 확보를 위한 설비 혁신, 뭐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SMR을 지금 이제 2년 동안 기자재를 만드는데 그거를 3개월로 단축시키겠다라는 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레이저 용접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공정을 활용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단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3개월에 만든다라고 하면 뭐 정말 이제 찍어내는 거죠. 네. 뚝딱뚝딱 찍어내서 계속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소재 기술도 지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돈이 들어간다.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는지가 우리가 가장 궁금한 얘기였고, 지금 이제 비핵심 자산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두산 큐벡스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저번에 다른 거 하나 또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회사 지금 두산 스코다 파워가 상장이 되었고 투자 자금이 회수되어서 약 1,100억 정도 이렇게 진행이 마련이 되었죠. 그래서 당장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25년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 재원은 확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26년, 27년은 뭘로 투자를 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뭐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 추가 자금 필요 시에는 정책 금융이 활용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에 대한 투자금은 어떻게 확보할지도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네, 이제는 뭐 익률이 개선되고 두산 에너빌리티 자체로 이제 현금을 벌어야 되는 상황, 그다음에 두산마켓도 괜찮아졌을 때 수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제는 좀 건전하게 흘러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다 확인했습니다. 중점 사업은 뭐 당연히 좋고요. 원자력이 엄청나게 늘어날 걸로 예상되어서 네, 지금 원자력 사업 수주 계획이 매년 지금 4주 이상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 원전에 대한 이제 확대는 당연히 예상되고요.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합의를 해버림으로써 점점 기회가 커지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런 기자재 수주를 많이 하죠. 그래서 별도의 그런 원전 부품들을 또 수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주목되고 있는 SMR에 대한 수주가 60개 이상으로 예상되고 지금 이제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SMR 개발사에다가 전력 공급을 요청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로 파운드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아주 중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가스터빈 시장이 같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미국 시장이 좀 주목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21년도에서 23년도까지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 시장에 지금 2%를 차지했었는데요.
24년에는 지금 10% 가까이 들어갔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산화에 완벽히 성공했고 해외 시장까지 들어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와 글로벌 시장으로 인해서 점점 이제 가스터빈도 안정적인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요. 27년부터는 약 2조 원의 그런 매출이 발생할 걸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복합 화력 같은 경우는 지금 동남아 쪽, 중동 쪽에 특히 많이 수요가 생기고 있고요. 그게 지금 EPC 중기 수주 계획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많죠. 수주할 게. 원자력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별도 뭐 재무 상태 이거 사실 별로 볼 필요가 없어 보이고요. 부채 비율이 조금 증가했고 운전 자본으로 인해서 단기 차입금이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투자 자금은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 26년까지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26년에 들어갔을 때 그 새로운 투자금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 좋은 시장을 즐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